2025년 2월 14일 새벽 4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대한민국 최고 부촌 중 하나인 이 동네의 한 고급 저택에서 119번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저택의 가정부였다. 신고 내용은 여주인이 2층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다음과 같았다. 82세의 여주인 최금숙이 1층 현관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2층 복도 난간이 그녀의 추락 지점이었다. 남편 황인태는 79세로 거동이 불편하여 2층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가정부 윤사토는 38세 여성으로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고 진술했다. 검시 결과 사인은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 및 경추 손상이었다.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자살 혹은 사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있었다. 현장을 처음 확인한 강력계 후배 형사 박진우는 그 어색함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합정동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2025년 2월 15일 아침 9시 마포구 합정동 50층 오피스 빌딩 최상층 강역탐정사무소 통유리 창 너머로 한강 위에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이해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오른손에 든 커피 2잔 중 하나를 강역의 책상에 놓았다. 탐정님, 어젯밤에 성북동에서 추락사가 있었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박진우 형사한테 새벽에 연락 왔는데 아침에 보고 드리려고 기다렸어요. 강혁이 창가에서 돌아보았다. 그가 커피잔을 들며 물었다. 어떤 건인데요, 애나 씨? 이해나가 태블릿을 펼쳤다. 성북동 27번지. 황인태 최금숙 부부의 저택이에요. 최금숙 여사가 새벽에 2층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자살 또는 사고로 보고 있는데 박진우 형사가 현장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이상한 게 뭐죠? 강혁이 물었다. 이해나가 화면을 넘겼다. 박 형사 말로는 난간 높이가 120cm래요. 82세 여성이 사고로 넘어가기엔 높은 편이고 자살이라면 유서가 없다고. 그리고 하나 더. 최금숙 여사의 손톱 밑에 이물질이 있었대요. 누군가를 긁은 것 같다고. 강혁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의 형사 시절 버릇이 발동한 것이었다.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직관. 손톱 밑에 이물질이 있었다면 단순 사고가 아니에요. 강혁이 말했다. 누군가와 다투다가 떨어진 거야. 그 집에 누가 있었죠? 이해나가 답했다. 남편 황인태 씨와 가정부 윤사토 씨, 그리고 한 명 더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양녀가 한 명 있어요. 양녀? 강혁이 물었다. 네, 이해나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다. 황인태 최금숙 부부는 자녀가 없어요. 과거에 양녀를 여러 명 들였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 부부가 들인 양녀가 지금까지 총 5명이에요. 탐정님. 그리고 그 5명 중 4명이 사망했어요. 강혁의 눈이 확장되었다. 4명이 사망? 네. 이해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첫 번째 양녀는 2019년에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 23세. 두 번째는 2020년에 뇌출혈로 사망, 21세. 세 번째는 2022년에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 24세. 네 번째는 2023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 22세. 그리고 다섯 번째 현재 양녀가 2024년 8월에 입양되었어요. 이름은 김유리, 24세. 강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4명의 젊은 여성이 연달아 사망하고 그 집에서 또 주인 여자가 추락사했다. 이건.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을에서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세종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지역 뉴스를 분석한 결과 성북동 일대에서 황인태 부부에 대한 소문이 있어요. 양녀를 학대하여 죽인다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현장에 가봐야겠어요. 박진우 형사한테 연락해서 방문 허가 받아주세요. 애나 씨. 이미 받아뒀습니다. 탐정님. 이해나가 차키를 들며 말했다. 오전 11시에 현장 출입 가능해요. 강혁이 웃었다. 항상 한 발 빠르네요, 애나 씨. 이해나는 살짝 고개를 돌려 미소를 숨겼다. 탐정님이 예측 가능한 분이라서요. 이해나가 운전하는 벤츠 S클래스가 성북동 골목을 올라갔다. 좁은 오르막길에서도 그녀의 운전은 정교하고 여유로웠다. 맥가이버 수준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실력이었다. 성북동 27번지.
높은 돌담장에 둘러싸인 저택이었다. 대문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박진우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이건 제 감으로는 뭔가 이상한데 증거가 없어요. 강혁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시선을 돌렸다. 형사 시절의 버릇 있는 것, 넓은 정원에 잘 정돈된 수목, 겨울이지만 관리가 완벽했다. 2층짜리 양옥 구조의 저택, 외벽은 깨끗하고 창문은 모두 이중창. 있는 것 두 번째, 1층 현관 앞 대리석 바닥에 추락 흔적으로 보이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이미 피는 제거된 상태, 없는 것. 강혁의 시선이 2층 난간으로 올라갔다. 난간에 방어 흔적이 없었다. 자살이라면 난간을 넘기 위해 몸을 올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발 자국이나 손자국이 남아야 했다. 박진우가 확인했겠지만 직접 봐야 했다. 어색한 것, 정원 한쪽에 화분이 하나 깨져 있었다. 경찰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저 화분, 강혁이 가리키며 물었다. 원래 저 상태였어요?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미 저 상태였는데 보고서에는 안 넣었어요. 추락과 무관해 보여서 강혁이 깨진 화분에 다가갔다. 화분의 파편이 현관 쪽을 향해 흩어져 있었다. 2층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1층에서 깨진 것이었다. 그리고 화분 안에 흙 위에 미세한 발자국 흔적이 있었다. 작은 발, 여성의 것. 이에나가 옆에서 즉시 관찰했다. 발 사이즈 235에서 240mm 사이. 가정부나 양녀 중 한 명의 것이겠네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2층으로 올라갔다. 난간을 살폈다. 120cm 높이의 원목 난간, 표면에 미세한 긁힘 자국이 두 군데 있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긁힘, 누군가 난간에 밀려 부딪힌 흔적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안에서 바깥으로. 이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에요. 박진우의 눈이 커졌다. 확실합니까, 선배? 아직 확실하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상황 증거는 충분해요. 강혁이 답했다. 손톱 및 이물질 분석 결과는 나왔어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빨리 결과를 받아야 해요. 강혁이 말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정부와 양녀를 만나봐야 합니다. 가정부 윤사토는 1층 부엌에서 강혁과 이에나를 맞았다. 38세의 여성이었다. 깔끔한 외모에 단정한 옷차림, 표정은 침착했으나 눈 밑에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윤사토 씨, 강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입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윤사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새벽에 비명을 듣고 달려오셨다고 하셨죠. 그때 시각이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윤사토가 답했다. 새벽 3시 50분쯤이었어요. 제 방은 1층 뒤편에 있는데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현관에 가보니까 사모님이 쓰러져 계셨어요. 비명이 아니라 소리라고 하셨는데 강혁이 지적했다. 처음 신고 때는 비명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윤사토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 네, 비명 같은 소리요. 추락하면서 소리를 내신 것 같은, 정확히 비명인지 추락 소리인지. 강혁은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추궁하지는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 윤사토 씨는 이 댁에서 몇 년째 일하고 계십니까? 7년째요. 윤사토가 답했다. 2018년부터 일했어요. 그러면 이전 양녀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윤사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다 봤어요. 네 분 다 하나같이 건강한 젊은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떡해요? 이에나가 물었다. 아프다가 돌아가셨어요. 윤사토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4번이나 반복되니까 솔직히 무서웠어요. 왜 관뒀지 않으셨어요? 강혁이 물었다. 윤사토가 잠시 침묵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녀가 조용히 답했다. 강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현재 양녀인 김유리 씨는 어디 계십니까? 윤사토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2층 자기 방에 있을 거예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방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2층 복도 끝에 방,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방 안에 20대 중반의 여성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검은 긴 머리에 하얀 피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이 컸다. 미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김유리 씨, 강혁이 말했다. 저는 강혁탐정사무소의 강혁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김유리가 강혁을 올려다보았다. 시선이 강혁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탐정이요? 그녀가 말했다. 경찰이 아니고? 네, 경찰과 별도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유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사건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추락이 사건인가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강혁이 답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젯밤에 어디 계셨습니까? 이 방에서 잤어요. 김유리가 답했다. 소리를 듣고 깨긴 했는데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최금숙 여사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김유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니는 그녀가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옷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근데 최근에 좀 변하셨어요. 어떻게 변하셨는데요? 이해나가 물었다.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김유리가 답했다.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잡으신다거나 밤에 제 방에 들어와서 자는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고 계시거나 한 번은 그녀가 잠시 멈추었다. 한 번은 제 음식에 뭔가를 넣으시는 걸 본 것 같아요.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뭔가를 넣으시는 걸 봤다고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김유리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안 먹었어요. 밖에서 사 먹거나 가정부 언니가 따로 만들어주는 걸 먹었어요. 강혁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김유리 씨, 이 댁에 오시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유리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작년에 비행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갑자기 혼자가 되었죠.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 집 앞에서 쓰러졌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가정부 언니가 저를 발견해서 안으로 데려와 줬고 그 뒤에 아버지 어머니가 양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비행기 사고 강혁이 기억해 두었다. 감사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방을 나온 후 강혁과 이해나는 시선을 교환했다. 이해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탐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너무 침착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나 더. 비행기 사고라고 했어요. 세종이한테 확인시켜야 해요. 작년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지. 이해나가 즉시 태블릿을 조작했다. 세종아, 2024년 국내 및 국제 항공사고 중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건을 조회해줘. 3초 후 세종이 답했다. 2024년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고는 2건입니다. 첫 번째 2024년 1월 제주항공 국내선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상 착륙 중 사상자 발생, 사망 3명. 두 번째 2024년 3월 동남아 노선 저비용 항공사 착륙 사고, 한국인 사망 1명. 이해나가 말했다. 김유리가 말한 건 작년이니까 2024년이에요. 2건 모두 부모 2분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가 아닌데요.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비행기 사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 이해나가 추가로 조회했다. 세종아, 김유리라는 이름으로 2024년에 고아가 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줘.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세종이 답했다. 김유리라는 이름으로 2024년에 부모 사망이 등록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유리라는 이름의 24세 여성은 전국에 132명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추가 식별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겠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양녀 입양 서류를 확인하면 나올 텐데. 강혁이 말했다. 형한테 부탁해야겠어요. 법원 기록을 열람하려면 검찰 쪽 협조가 필요해요. 그날 오후 강혁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혁이야, 혁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 성북동 최금숙 여사 추락 사건 알아? 강민혁이 잠시 생각했다. 아. 오늘 아침 보고서에 올라온 건 단순 사고로 분류됐는데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어. 강혁이 말했다. 그 집에서 이전에 양녀 4명이 연달아 사망했어. 그리고 현재 양녀가 신원이 의심스러워. 양녀 입양 관련 법원 기록을 열람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4명이 연달아? 그건 확실히 이상하네. 알겠다. 내가 법원 기록 확인해 볼게. 황인태 최금숙 부부의 입양 관련 서류 전부. 고마워 형.
혀가. 그리고 하나 더. 강민혁이 말했다. 황인태 씨,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 부동산과 금융자산 합쳐서 약 3천억 원이야. 강민혁이 말했다. 재벌급이지. 황인태 씨가 황금건설 창업주의 아들이거든. 상속 대상이 양녀밖에 없으면 그 돈이 전부 양녀에게 가. 3천억. 강혁이 중얼거렸다. 동기가 충분하군. 조심해라 혀가. 이런 규모의 재산이 걸린 사건은 관련 인물들이 보통이 아닐 수 있어. 알겠어 형. 전화를 끊은 후 강혁은 사무소 중앙 홀로 돌아왔다.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가 대기하고 있었다. 정리합시다. 강혁이 말했다. 성북동 황인태 최금숙 부부. 자녀 없음. 재산 3천억. 양녀를 5명 들였는데 4명이 연달아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 5번째 양녀가 입양된 지 6개월 만에 양어머니가 추락사. 현장 증거는 타살 가능성을 시사. 송태풍 박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4명의 양녀 사망 원인을 보면 심부전 뇌출혈 간부전 심장마비 모두 급성이고 모두 20대 여성에게는 극히 드문 사인이에요. 독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풍 박사, 이 4가지 증상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까? 송태풍이 생각에 잠겼다. 단일 동물로 4가지 모두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각에 대응하는 동물은 있어요. 심부전은 디기탈리스 과량, 뇌출혈은 항응고제 과량, 간부전은 아세트아미노펜 극량 혹은 버섯독, 심장마비는 칼륨 과다 투여. 만약 누군가 의학 지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미량의 동물을 투여했다면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나가 끼어들었다. 4명의 양녀 사망 당시 부검이 이루어졌나요? 강혁이 답했다. 세종이 확인한 바로는 4건 모두 병사로 처리되어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의사의 사망진단서만 있어요. 송태풍이 고개를 저었다. 부검이 없었으면 독살 여부를 지금 와서 확인하기는 어렵겠네요. 이미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났을 테니 강혁이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아야 해요. 용의자는 3명이에요. 양아버지 황인태, 가정부 윤사토, 양녀 김유리. 나정희가 수첩을 넘기며 물었다. 탐정님, 그런데 양녀인 김유리가 양어머니를 죽일 동기가 있나요? 상속을 받으려면 양부모 2분 다 돌아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혁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지적이에요, 나정희 씨. 양어머니만 사망한 상태에서는 양아버지가 전 재산을 상속하고 양아버지 사후에 양녀가 상속하는 구조예요. 아직 직접적 이득이 김유리에게 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득이 있죠? 이에나가 물었다. 가장 즉각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은 없어요. 강혁이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최금숙이 사라짐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최금숙을 두려워하던 사람, 김유리. 이에나가 말했다. 김유리가 어머니가 무섭다고 했잖아요. 음식에 뭔가를 넣는 걸 봤다고. 하지만 그 진술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릅니다. 강혁이 말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가정부 윤사토. 7년간 이 집에서 일하면서 4명의 양녀가 죽는 걸 지켜봤어요. 그녀도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동기요? 송태풍이 물었다. 강혁이 답했다. 자기가 양녀 자리를 차지하려는 동기. 주인 부부의 신뢰를 얻고 양녀가 되어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방해물이었던 양녀들을 하나씩 제거했다면 사무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이틀 후 경찰에서 최금숙 여사의 손톱 및 이물질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나가 결과를 받아왔다. 탐정님, 이물질은 피부 조직이에요. 이에나가 말했다. DNA 분석 결과 황인태 씨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정부 윤사토와도 불일치. 미등록 DNA예요. 미등록이라면 김유리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는 뜻이군요. 강혁이 말했다. 김유리의 DNA 샘플을 확보해야 비교가 가능해요.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강제 채취는 어려우니까 자발적 동의를 구하거나 간접적으로 확보해야 해요. 강혁이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다. 다시 한번 방문합시다. 이번에는 황인태 씨를 만나볼 거예요. 동시에 세종이 알림을 보냈다. 강민혁 검사님으로부터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에나가 확인했다. 법원 입양 기록이에요. 화면에 자료를 띄웠다. 김유리, 입양 신고일 2024년 8월 12일,
피입양자 생년월일 2000년 3월 2일. 등록 주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모 사항. 부 김정수 사망. 모 박은지 사망. 부모 사망 기록이 있네요. 이해나가 말했다. 세종아, 김정수와 박은지의 사망 원인과 일시를 확인해줘. 강혁이 말했다. 세종이 답했다. 김정수 사망일 2024년 4월 15일. 사인 교통사고. 박은지 사망일 2024년 4월 15일. 사인 교통사고.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교통사고. 비행기 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야. 이해나가 즉시 반응했다. 김유리가 비행기 사고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강혁이 중얼거렸다. 비행기 사고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야. 비행기 사고는 뉴스에 크게 나오니까 확인하기 쉬운데도 굳이 그렇게 말한 건 황인태 부부의 동정심을 끌기 위해서 더 극적인 이야기로 포장한 거야.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김유리라는 여성은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거짓 사연을 만들어서. 문제는 그녀가 최금숙을 죽인 범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범인이고 그녀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인물인지. 이해나가 물었다. 다시 성북동에 갈까요, 탐정님? 네, 내일 아침에 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황인태 씨를 만나봅시다. 다음 날 아침, 성북동 저택. 황인태는 1층 서재에서 강혁을 맞았다. 79세의 노인이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으나 눈빛은 아직 또렷했다.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오른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황인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금수기가 간 지 사흘째인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소. 조의를 표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황인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아, 그러니까 사건 당일 밤에 선생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2층 침실에서 잤소. 황인태가 답했다. 나는 잠기가 어두워서 아침에 사토가 깨워줘서 알았소. 금수기가 떨어졌다고. 부인께서 최근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셨다거나 자해 충동이 있으셨다거나 한 적 있습니까? 황인태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금수기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유리가 온 뒤로 좀 이상해지긴 했소. 어떻게 이상하셨는데요? 황인태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질투를 했소. 내가 유리를 예뻐한다고. 그 전에 양녀들 때도 그랬소. 금수기는 양녀를 들이자고 한 사람이면서도 막상 내가 양녀를 예뻐하면 질투를 했소. 이상한 거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리한테 화를 내는 걸 봤소. 이유 없이. 강혁의 직관이 반응했다. 무언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김유리는 최금숙이 무서웠다고 했고 황인태는 최금숙이 김유리에게 질투와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그런데 이전 양녀 4명도 같은 패턴이었을까? 이전 양녀분들 때도 부인께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황인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번 그랬소.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점점 나도 이해가 안 됐소. 금수기가 원해서 양녀를 드린 건데 강혁이 마지막 질문을 했다. 선생님, 김유리 씨가 이 집에 오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인태가 기억을 더듬었다. 작년 8월이었소.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 사토가 뒷마당에서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다고 데려왔소. 의식이 없었는데 깨어나서는 부모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고, 갈 곳이 없다고 울었소. 금수기가 먼저 말했소. 우리가 데리고 있자고. 감사합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재를 나오면서 강혁은 복도에서 이해나와 합류했다. 이해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탐정님, 방금 가정부 방을 확인해 봤는데요. 윤사토의 서랍에서 약병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라벨이 없는 것도 있었어요. 강혁의 눈이 빛났다. 사진 찍어뒀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나가 속삭였다. 윤사토의 핸드폰에서 최근 검색 기록을 세종이 간접적으로 잡아냈는데요. 탈륨 독성 용량이라는 검색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탈륨. 무색무취의 동물로 만성투여 시 다양한 장기 부전을 유발하는 물질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소량씩 장기간 투여하면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윤사토가 범인일 수 있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단정은 이릅니다.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가 된 건 맞아요. 사무소로 돌아가서 정리합시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팀원들과 함께 사건을 재구성했다. 가설 하나. 강혁이 대형 디스플레이 앞에서 말했다. 가정부 윤사토가 4명의 양녀를 독살했다. 목적은 자신이 양녀 자리를 차지하여 3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함. 윤사토는 7년간 부부의 신뢰를 쌓으며 양녀들을 하나씩 제거했다. 그런데 5번째 양녀 김유리가 들어오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김유리는 이전 양녀들과 달리 윤사토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독이 통하지 않자 윤사토는 최금숙을 제거하여 혼란을 만들려 했다. 가설 둘. 강혁이 계속했다. 김유리가 처음부터 황인태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거짓 신분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최금숙과의 갈등을 이용하여 최금숙을 제거했다. 이후 황인태의 신뢰를 독점하여 유일한 상속자가 되려는 계획, 송태풍이 말했다. 두 가설 모두 논리적이에요. 하지만 물증이 부족합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손톱 및 이물질의 DNA, 그게 김유리의 것인지 확인하면 최소한 최금숙 추락건의 범인은 특정할 수 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리의 DNA를 확보할 방법이 필요해요. 나정희가 손을 들었다. 제가 꽃을 가지고 방문하면 어떨까요? 위문 방문 차원에서 차를 함께 마시면서 컵에서 DNA를 채취하는 건요. 이해나가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채취 키트를 준비할게요. 다음 날 나정희가 꽃바구니를 들고 성북동을 방문했다. 김유리와 차를 마시고 돌아온 나정희의 가방에는 김유리가 사용한 찻잔이 밀봉 비닐에 담겨 있었다. 이해나가 즉시 실험실에서 DNA를 추출하여 세종으로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4시간 후에 나왔다. 탐정님, 이해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손톱 및 이물질의 DNA와 김유리의 DNA가 일치합니다. 강혁이 눈을 감았다 떴다. 김유리가 최금숙을 밀었다.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금숙이 김유리를 긁으면서 피부 조직이 손톱 밑에 남은 거예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한 거고 그 결과 최금숙이 난간에서 추락한 거예요. 하지만 강혁이 말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탐정님?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김유리가 최금숙을 밀은 건 확인됐어요. 하지만 그 전에 최금숙이 먼저 김유리를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김유리 말대로 최금숙이 양녀에게 공격적이었다면 그날 밤에도 최금숙이 먼저 김유리를 공격했고 김유리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밀었을 수 있어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나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김유리가 거짓 신분으로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비행기 사고라고 거짓말을 했고, 맞아요. 강혁이 말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봐야 해요. 김유리의 진짜 목적이 뭔지, 그리고 윤사토의 탈륨 검색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 집에는 2명의 범죄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강혁은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을 동시에 추궁할 수는 없으니 먼저 증거가 더 명확한 쪽을 압박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쪽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했다. 형한테 전화를 걸었다. 형. DNA 일치 결과 나왔어. 김유리가 최금숙 여사의 추락에 관여한 증거가 있어. 그리고 가정부 윤사토는 탈륨 관련 검색 기록이 있어. 이 집에 2명의 범죄자가 있을 수 있어. 강민혁이 말했다. 둘 다 잡아야 하는 거구나. 영장 몇 개가 필요하냐? 일단 윤사토의 체내 약물 보관 물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김유리에 대한 참고인 소환장. 김유리는 아직 정당방위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포영장은 이르고. 알겠다. 내일까지 준비할게. 그런데 그날 밤 사건이 급변했다. 밤 11시 세종이 긴급 알림을 보냈다. 119번 신고 접수. 성북동 27번지. 신고 내용 남성이 흉기에 의해 다수 자상을 입고 쓰러져 있음. 신고자 김유리. 강혁이 벌떡 일어섰다. 이해나가 이미 차 키를 잡고 있었다. 황인태 씨가 공격당한 거예요. 이해나가 말했다. 가자. 이해나의 포르쉐가 밤거리를 질주했다. 합정동에서 성북동까지 15분.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먼저 와 있었다. 황인태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복부에 칼에 찔린 상처가 여러 군데 보였다. 현관에서 김유리가 서 있었다. 하얀 잠옷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챘다. 그리고 그 옆에서 경찰이 한 사람을 제압하고 있었다. 윤사토였다.
그녀의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고 경찰에 의해 바닥에 제압된 상태였다. 강혁이 현장에 들어섰다. 박진우 형사가 뛰어왔다. 선배, 가정부가 주인을 칼로 찔렀어요. 양녀가 비명을 듣고 달려와서 119번 신고했습니다. 강혁은 현장을 빠르게 살폈다. 있는 것, 부엌칼, 황인태의 혈흔, 윤사토가 제압된 위치는 1층 거실, 없는 것. 저항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황인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었으므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색한 것, 김유리의 잠옷에 묻은 핏자국의 위치, 강혁의 눈이 김유리의 잠옷을 살폈다. 핏자국은 소매와 가슴 부위에 있었다. 만약 그녀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쓰러진 황인태를 발견하고 않았다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했다. 강혁은 김유리에게 다가갔다. 김유리 씨. 어떻게 된 겁니까? 김유리가 강혁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소리를 듣고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고 가정부 언니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강혁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형사 시절의 경험이 말했다. 이 여자의 눈물은 진짜가 아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이에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사토가 범인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유도한 건지 확인해야 해요. 이에나가 속삭였다. 김유리가 윤사토를 자극했을 수 있다고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리는 윤사토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4명의 양녀가 죽은 진짜 이유를 파악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했을 수 있어요. 윤사토는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았다. 강민혁이 검찰 수사관을 투입했고 강혁도 참관했다. 윤사토는 침묵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쏟아냈다. 네, 제가 했어요. 윤사토가 말했다. 4명 다요. 수사관이 물었다. 어떤 방법으로? 음식에 탈륨을 넣었어요. 윤사토가 답했다. 매일 아주 조금씩 몇 달에 걸쳐서. 그러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랬습니까? 윤사토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저도 인간이에요. 7년 동안 그 집에서 노예처럼 일했어요. 세탁, 요리, 청소, 간병 전부 제가 했어요. 그런데 양녀가 들어오면 부부가 전부 양녀한테만 신경을 써요. 저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재산을 양녀한테 물려준다고 할 때 결심했어요. 내가 양녀가 되면 되잖아. 방해물만 치우면. 강혁은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며 생각했다. 윤사토는 4명의 양녀를 죽이고 자신이 양녀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런데 김유리가 나타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김유리에게도 독을 먹이려 했으나 김유리는 윤사토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았다. 초조해진 윤사토는 결국 칼을 들었다. 하지만 대상이 왜 김유리가 아니라 황인태였을까? 강혁이 신문실 스피커를 통해 물었다. 윤사토 씨. 왜 김유리가 아니라 황인태 씨를 공격했습니까? 윤사토가 유리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여자가 말했거든요. 오늘 밤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네가 양녀들을 죽인 거 다 안다고.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 했다? 수사관이 물었다. 아니요. 윤사토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그 여자가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유언장을 내 이름으로 바꿔놓게 하겠다고. 대신 입 다물으라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이상했거든요. 저를 이용하려는 거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증인을 없애려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없어지면 유언장도 없어지고.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윤사토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유리는 윤사토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협박에 이용했다. 그리고 그 협박이 윤사토를 폭발시켰다. 결과적으로 윤사토는 황인태를 찌르고 체포되었다. 김유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황인태가 사망하면 유일한 양녀인 김유리가 3천억을 상속한다. 최금숙은 이미 죽었다. 윤사토는 감옥에 간다. 방해물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강혁은 신문실을 나와 이에나에게 말했다. 김유리가 모든 것을 계획한 거예요. 이에나가 물었다. 하지만 증거는요. 윤사토가 황인태를 찌른 건 윤사토 본인의 의지잖아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김유리가 윤사토를 자극하여 범행을 유도한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 교사의 증거는 약해요. 하지만 최금숙 건은 다릅니다. DNA 증거가 있어요. 이에나가 말했다.
그러면 최소한 최금수 건으로는 김유리를 기소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김유리의 진짜 정체. 세종이 밤새 작업한 결과가 아침에 나왔다. 보고합니다. 세종이 말했다. 김유리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해당 번호는 2024년 3월에 새로 발급된 것입니다. 이전 기록이 없습니다. 이전 기록이 없다? 이해나가 놀랐다. 세종이 계속했다. 부모로 등록된 김정수와 박은지의 사망 기록은 실존하나 이들의 자녀 기록에 김유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김정수 박은지 부부의 실제 자녀는 김민정이며 현재 28세로 부산에 거주 중입니다. 이해나가 화면을 보며 말했다. 김유리라는 신분 자체가 조작된 거예요. 사망한 부부의 기록을 도용하여 가짜 신분을 만든 거예요.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러면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뭘까? 세종아, 김유리의 안면 데이터로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검색해줘. 여권 사진이나 운전면허 사진 데이터베이스. 세종이 2분간 작업한 후 답했다. 안면 일치율 97%의 인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름 박서연, 2000년 2월 28일생, 본적 대구광역시, 2022년에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사기 내용은 부유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산 사기.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다. 전문 사기꾼이에요. 이해나가 말했다. 부유한 노인을 타겟으로 가짜 신분을 만들어 접근하고 양자녀가 되어 재산을 빼앗는 수법.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건이 처음이 아닌 거지. 2022년에 이미 수배된 적이 있어. 그때도 같은 수법이었을 거야. 세종아, 박서영 관련 사기 사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줘. 세종이 답했다. 2022년 대구지방법원 사건 번호. 피해자 정모 씨 73세. 피고인 박서연이 피해자의 양녀로 입적한 후 피해자의 유언장을 조작하여 부동산 약 50억 원을 편취하려 한 사건. 재판 진행 중 피고인 도주. 현재 수배 중.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전체 그림이 완성됐어요. 그는 대형 디스플레이 앞에서 정리했다. 박서연, 즉 김유리는 전문 유산 사기꾼이에요. 대구에서 50억짜리 사기를 치다가 수배되어 도주했고 새로운 타겟으로 3천억 원 규모의 황인태 부부를 노렸어요. 거짓 신분을 만들고 비 오는 날 쓰러진 척하여 부부의 동정심을 샀어요. 양녀가 된 후 최금숙과 갈등이 생겼고 최금숙이 폭력적으로 나오자 그것을 이용하여 최금숙을 제거했어요. 정당 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동시에 가정부 윤사토가 이전 양녀들을 독살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협박 카드로 사용했어요. 윤사토를 자극하여 폭발시킴으로써 윤사토를 감옥에 보내고 유일한 상속자의 자리를 확보하려 한 거예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김유리, 즉 박서연이 윤사토의 범행을 어떻게 알아낸 거죠? 강혁이 답했다. 그녀는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조사를 했을 거예요. 4명의 양녀가 연달아 죽은 집. 그건 세상에 알려진 소문이었어요. 들어온 후에 윤사토를 관찰하면서 독살 사실을 확인했겠지. 음식을 안 먹은 것도 처음부터 독살 가능성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여자네요. 송태풍이 말했다. 2겹 3겹으로 계획을 세우다니. 하지만 끝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형한테 연락합시다. 수배자 검거와 최금숙 건 체포영장 동시에. 강민혁이 움직였다. 김유리 즉 박서연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살인과 사기 및 수배자 도주의 혐의, 경찰 특수부대가 성북동 저택에 진입했다. 그러나 김유리의 방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강혁이 도착했을 때 방 안에는 그녀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옷장이 비어 있었고 서랍도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에 한 장의 종이만 놓여 있었다. 강혁이 종이를 집어들었다. 위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첫 번째예요. 제 정체를 밝힌 사람은.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이것은 도전이었다. 이해나가 옆에서 말했다. 도주한 거예요. 언제 떠난 걸까요? 세종이 답했다. 성북동 인근 CCTV 분석 결과 오늘 새벽 5시에 여성 1명이 도보로 저택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후 성북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한 기록이 있으나 이후 동선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강혁이 종이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도주했지만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어요. 수배 정보가 갱신됐고 진짜 얼굴이 공개됐으니까
하지만 탐정님,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여자는 신분을 바꾸는데 능숙해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노인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야 해요. 이번에 놓쳤지만 다음에는 잡을 거예요.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김유리 도주했어. 전국 수배 강화해줘. 그리고 부유한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의 경보를 내려줘. 알겠다, 혀가. 강민혁이 답했다. 그리고 황인태 씨는 수술 성공했어. 목숨은 건졌다. 다행이다. 강혁이 한숨을 내쉬었다. 일주일 후 황인태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강혁이 병문안을 갔다. 황 선생님, 강혁이 말했다. 가정부 윤사토가 이전 양녀 4분을 독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유리는 진짜 이름이 박서연으로 전문 유산 사기꾼이었습니다. 황인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금숙이도 그 여자 때문에. 네, 강혁이 조용히 답했다. 박서연이 최금숙 여사님의 추락에 관여한 증거가 있습니다. 황인태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바보였소. 외로워서, 아이가 갖고 싶어서, 눈이 멀어 있었소. 강혁의 마음이 아렸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의 내면이 반응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강혁이 말했다.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그 믿음을 악용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황인태가 강혁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이해나가 커피 2잔을 가지고 옆에 섰다. 탐정님, 수고하셨어요. 강혁이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애나 씨. 박서연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다른 노인에게 접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이 전국 양자 입양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도록 설정해뒀어요. 유사 패턴이 감지되면 즉시 알림이 올 거예요. 강혁이 이해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항상 한 발 빠르네요, 애나 씨. 이해나는 커피잔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귀끝이 미미하게 붉어졌으나 역시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탐정님이 예측 가능하시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송태풍 박사가 연구실에서 고개를 내밀어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의 집에 2명의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복잡해요. 나정이가 커피를 내리며 웃었다. 그래도 우리 탐정님이 다 밝혀내시잖아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는 못해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세종의 알림이 울렸다. 보고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독거 노인 가정에서 양녀 입양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입양자 이름 이수진, 23세. 안면 데이터 비교 결과 박서영과의 유사도 89%. 강혁의 눈이 빛났다.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용인이요. 이해나가 이미 태블릿을 열고 있었다. 내비게이션 설정했어요, 탐정님. 출발까지 5분. 강혁이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2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정이가 뒤에서 외쳤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강혁이 돌아보며 웃었다. 항상 조심하죠, 나정희 씨.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2 사람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이해나가 포르쉐의 시동을 걸자 엔진이 조용하게 깨어났다. 강혁은 조수석에 앉으며 생각했다. 박서연이라는 여자, 뛰어난 지능과 연기력을 가진 인물. 부유한 노인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잔인한 수법. 하지만 그녀도 결국은 도망칠 곳이 없을 것이다. 그녀가 어디로 가든 어떤 이름을 쓰든 강혁 탐정사무소의 추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황인태처럼 외로움 때문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사람들.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 그것이 이 사무소의 존재 이유였다. 이해나가 차를 출발시키며 물었다. 탐정님, 이번에도 저 여자를 이해하려 하실 거예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이해하려 노력은 해야죠. 왜 저런 삶을 선택하게 됐는지.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해나가 미소 지었다. 그게 탐정님이에요. 포르쉐가 합정동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랐다.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끝나지 않는 추적, 끝나지 않는 사명, 강역 탐정사무소의 이야기는 계속된다.